네,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기획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상. 어제 노동 분야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상거래 분야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죠.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뉴스는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종합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두 분의 전문가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이원재 랩 2050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린이날 중요한 날에 이렇게 몸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실 거죠? 방송 우리 끝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놀아야죠 가서. 알겠습니다. 자, 먼저 박상준 연구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온라인 거래가 진짜로 급증을 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월달 통계들도 봐도 그렇고요. 네. 보통 온라인 시장의 매출 성장률이 10%대 좀 많이 나오면 한 20%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네. 일시적으로 30%가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성장률 측면에서. 어허,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줄이시다 보니까요. 네. 집안에서 각종 먹을거리라든지 그렇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그렇죠. 많이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11번가, 쓱닷컴 이런 이제 많은 플랫폼들이 예. 소비자들이 좀 새롭게 많이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폭증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계속 갈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밖에를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외부 활동의 제약 때문에 들어온 소비 그런 예. 게 있어서 예. 대표적인 게 사재기 소비죠. 예, 그런 예.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 보셔야 될 거고 다만 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 그러니까 신규 소비자가 유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소비자라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 혹은 온라인 쇼핑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렇죠.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조금 더 능숙하시고 반면에 이제 조금 덜 트렌디한 제가 이거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좀 시니어 분들 예. 저희가 흔히 50대나 60대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은 기존에 50대는 빼주세요. 그렇습니까? 네. 트렌디하죠. 50대. 오프라인을 아무래도 많이 이제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분들조차도 자기 스마트폰에 새로운 쇼핑 앱을 깔아보고 또 그 쇼핑에서 뭔가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 같은 것도 또 연결시키고 이러면서 그렇죠. 새로운 소비층이 들어온 효과들이 있어서요. 예. 조금 앞으로 온라인 침투율의 상승은 네. 속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원재 그러니까 그 대표께서 좀 그러면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가 넓어지면 그러니까 이 지금 상거래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겁니까? 큰 틀에서? 코끼리와 벼룩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코끼리 같은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이 점점 더 커져서 미국에는 아마존이 절반 가까이 이 온라인 상거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은 알리바바가 거의 다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쩌면 국경도 넘어서 네. 구글이 지금 전 세계 검색 엔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온라인 상거래도 점점 더 이 플랫폼 독점화되는 경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직접 독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점점 오픈마켓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옛날 같으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작은 소상공인 어쩌면 중소 마켓 같은 곳들까지 자기네 플랫폼에 올라타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성공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막강한 자본력으로 그걸 흡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운영되는 마트, 그럭저럭 운영되는 유통업체 이런 곳들은 아마 다 흡수가 되고 아주 작은 어쩌면 개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물건들을 내다 파는 형태. 교환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하자면 이제 거대한 백화점의 어떤 입점하는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신세계 백화점에 초기에 가가지고 임원들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화점의 업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 대답을 못하니까 부동산업이다 그랬거든요. 목 좋은 데를 차지하는 게 자립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 예. 근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부동산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건희의 시대가 사실 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그럼 겁니다. 초공룡급의 어떤 플랫폼이 하나가 거의 모든 것들은 지배해버리고 독점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한국에서도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플랫폼 제국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박상준 연구원도 이런 전망에 동의를 하세요?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의 파워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니치 마켓이나 뭐 좀 세그먼트별로 보면은 오프라인 유통이 영역을 가져가는 부분도 조금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사실 이제 미국은 아마존이 조금 마켓 시어가 많이 높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현대화되기 전에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을 했거든요. 먼저. 그래서 예. 네, 알리바바랑 그래서 징동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매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개별 플랫폼 간의 MS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마켓 시어 시장 점유율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이나 그리고 네이버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 예. 이 3개 회사의 전체 쇼핑몰 거래액을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좀 유사한 수준이어서 당분간은 좀 경쟁 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상 결국 어떤 한 1등 업체가 조금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서 2등이나 3등과 격차를 좀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거대 어떤 그 플랫폼 하나가 이제 독점이 더 이제 강화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네. 어떤 전체 쇼핑 같은 상거래 규모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만은 그건 뭐 부르부르 뻔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럼 저는 소소한 질문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의류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조그맣게도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서 창업을 하고 또 성공은 어떤 뭐냐면 신화를 가꾸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앞으로 이제 싹이 밟혀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아주 작은 형태로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류업을 시작을 하셔서 점점 성장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고 나중에 대기업이 되고 쌀국집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나중에 재분소하다가 삼성이 되는 것 같은 식으로는 쉽지 않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온라인 영역에서도 그런 성공 신화는 멀어져 간다. 그렇지만 다만 여러 가지 기회는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온라인 그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전국에 각지에 계신 분들이 다 접속을 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줌이라는 그 툴로 영상 보면서 하는데 한 분이 전남 곡성에서 접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분이 지역에서 서점을 하는 분인데 매출이 오히려 늘었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으니까 또 집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니까 책을 사야겠다 하면서 그나마 서점에 와서 책을 산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트렌드인데요. 지역 화폐가 배포가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그렇죠. 뭐 지금 재난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 화폐가 지급이 되는데 그게 유통이 되면서 지역에서 하는 소소한 장사는 오히려 좀 잘 된다. 거대 플랫폼하고 경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니치 마켓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화가 더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익을 많이 내서 뭔가 기업화되고 이러기는 어렵죠. 그러면 지역을 뛰어넘고 굳이 뭐 유통기한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어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대 어떤 그 온라인 어떤 그 쇼핑 플랫폼으로 집중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음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지역화되고 이렇게 좀 나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림은? 이제 조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있는데 보통 이제 구매하는 시점과 그 소비하는 시점의 간격이 굉장히 짧은 재화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뭐 갈증 나면은 음료수 같은 거 바로 사서 마셔야 되는 거고 아이스크림 그렇죠. 제일 짧은 게 아이스크림. 네, 굉장히 짧죠. 그런 것들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매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주로 다루는 상품군은 아니겠지만 단가가 굉장히 높은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명품. 그렇죠. 저희가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는 뭐 가방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스 하나만 놔도 사고 싶지가 않거든요. 단가는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가 직접 이제 실측을 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한번 몸에도 걸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오프라인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럼 이제 관점은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변화가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까? 위기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자영업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면에서는 예. 상당히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자영업이 그렇지 않아도 비중이 뭐 20% 이상이 되어서 선진국 중에서는 너무 비중이 높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렇게 이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원받고 있던 업종이 사실 자영업인데 지금 이 온라인 쇼핑 쓰나미라고 저는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이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이 굉장히 큰 명성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을 했을 때 거기를 선택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요. 온라인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떠오르는 걸 선택하기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독점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쓸려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 살아남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뭐 굉장히 장사를 키워가면서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정말 소소하게 소일거리로 일을 하시거나 정말 그 일이 좋아서 하시거나 그 일이 의미 있어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대부분은 플랫폼에 올라타서 플랫폼 위에서 장사를 하시게 될 텐데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러면 같아요. 골목 안 점포의 이 종류가 과거에는 문구점도 있었고 옷가게도 있었고 한데 그것이 어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럼 마찬가지에 또 한 번의 어떤 대정리가 어떤 다가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점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플랫폼 안에 입점을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어떤 킬러 카테고리를 가져가는 유통의 형태라면은 뭐 그거는 뭐 비즈니스로서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굉장히 브로드라인하게 가져가는 그런 이제 유통 형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형마트처럼 네. 어떤 특정 세그먼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상품 구색을 갖추고 그거와 관련된 소비자들을 이제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런 비즈니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의 이제 상품이 굉장히 그 표준화돼 있고 그런 독점적인 힘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마진을 많이 가져가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의 유통은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 무식하게 반문을 하면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에서 만약에 가게를 연다면 아이스크림 집이나 네. 명품집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도 진행자님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진행자님이 얼굴을 걸고 가게를 하시면은 대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방송 끝나고 가지 마시고 저 잠깐 그럼 상담 좀 해주고 가시고요. 일단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거죠. 자기가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분이면 장사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어떤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대면 접촉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가서 예. 이 아이스크림집 사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이 아이스크림 골라주면 아이가 더 좋아하더라 이런 게 형성이 돼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아이스크림 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겨보겠다. 네. 이거 가지고는 좀 이제 장사하기는 동네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인 그래요. 거죠. 아니 그럼 그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글쎄요, 뭐 온라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아니면은 이제 업태의 전환 같은 것들을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두 가지 갈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우리 자영업 통계를 보면은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예. 점포 없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요? 예. 이분들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 내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인데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거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 예, 거래도 예, 하시고 예, 뭐 예. 디자인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예. 개발 이런 것도 하시고 튜터링도 하시고 예. 물건도 파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이 플랫폼 노동자 또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자영업자들 이분 이렇게 살아남는 계층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점포하시다가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점포를 접으셔야 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각각의 네. 정부 정책이 결국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부 정책은 좀 이따 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 저는 그 두 분의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뭐가 지금 떠오르냐면 배달의 민족이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그 가게에서 배달의 민족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수수료 어떤 체계를 바꾼 데서 얼마 전에 이제 큰 어떤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어떤 그 플랫폼에 올라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의 또 질서와 이런 관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조정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그 플랫폼 안에서의 질서를 플랫폼이 독점해서 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독점이 심하면 심할수록 횡포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은 결국은 플랫폼이 다 가져가게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전체 경제 구조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벼룩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이 벼룩 중에 일부가 뭐 망해 없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경제는 그냥 굴러가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플랫폼만 보이는 거죠. 정부 네. 눈에는 플랫폼만 보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이 제어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하고 거기에 따른 뭐 경기도의 공공앱 개발에 대한 이야기 이런 논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로 정의로운 파란 나라님이 딱 그거인데 공공앱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지금 올렸는데 그럼 정부 대책에서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이렇게 공익적 성격을 띠는 플랫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비즈니스라는 게 하나 탄생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이 최근에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언론들로부터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있지만 그 앱을 하나를 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투자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공 앱으로 얼마나 커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서비스의 퀄리티라는 것 측면에서 어쨌든 그 배달의 민족이 오랫동안 해왔던 노하우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커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너무 한쪽 기업으로 힘이 쏠리는 것은 전체 경제 이윤 자체 측면에서 보면은 그 힘을 갖고 있는 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저희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 측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이원재 대표께 좀 질문드리겠는데 정부 정책의 핵심이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화되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논의가 시작된 이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것이 그런 종류의 논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노동자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적용을 하고 또 높여야 된다고 하고 또 해고도 막고 해고 부당 해고하면은 장노동부에서 가서 또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정부가 한단 말이죠.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장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지 망하면 자기 책임이지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동자처럼 일하게 되는 이런 상태. 거대 플랫폼만이 기업인 것처럼 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을 사실 정부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 제도들이 예를 들면 고용보험 일반화라든지 4대 보험 강화라든지 또는 기본소득제 같은 것들입니다.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거나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해서 돈 벌고 있는 불안정한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한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야기는 어쩌면 약간 좀 어두운 게 그거 사업이라고 하죠. 사업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사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이건 없는 겁니까? 글쎄요, 결국은 사업을 잘한다라는 거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남들보다 저가에 팔 수 있느냐, 혹은 이 상품을 다른 경쟁자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쪽인데 사실 큰 시장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거나 가격을 낮춰 가져가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니치 마켓이나 킬러 카테고리를 개척을 해서 이제 그 부분들에서 자기 상품의 어떤 차별점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션 관련된 앱들은 이제 좀 흔히 그래도 조금 대박이 났다 이런 앱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기억을 다 저희가 더듬어 볼 수는 없지만 스타일란다 이런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라인 베이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모든 게 크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회들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제 어설프게 한 20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얘기죠. 유통이 커지면서 결국은 중소 유통이 다 죽어버리고 대형 유통으로 모든 게 이제 집중이 되어버리면서 생산자 대형 유통이 있고 생산자가 직거래하는 이런 어떤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이게 지금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골목의 어떤 점포를 죽여버린 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서 와서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 유통업은
완전히 플랫폼으로 독점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이 독점이 아까 공공앱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좀 예.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예. 독점화 경영은 글로벌 독점화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마존이 전 세계 시장을 다 평정한다든지 알리바바가 아시아 시장을 평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독점화이지 우리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좀 점유율이 올라가고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기업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국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좀 키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유튜브가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란 플랫폼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산되는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 이 방송사에서 이 생산되고 있는 컨텐츠를 포함해서 다 지금 유튜브 서버 안에 들어가 있고 유튜브의 광고 매출을 올리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만약에 국내에 있었다면 그 기업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점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기업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번에 배달의 민족도 뭐 국민정서법 같이 됐지만 깜짝 놀래가지고 수수료나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구글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을 적절하게 저는 키워나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상준 연구원님도 동의하세요? 네,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어쨌든 너무 이제 한국에 어떤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없으면 특히 이제 유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수 소비재 성격의 그런 서비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의 그런 자본으로 국내 회사가 키운 그런 플랫폼들이 있으면은 네. 당연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그러니까 두 분의 도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귀착되는 문제는 일자리인 것 같네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게 되면 될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일부는 저희가 뭐 배송 인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점포에서 뭐 상주하는 인력들이 줄어드는 것을 일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그런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다른 이제 어떤 직업이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지막 발언 이원재 대표에도 드릴 것 같은데 어떤 그 이 자영업 쪽에서 어떤 몰렸던 인력을 다시 어떤 제조업이나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는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어제 저희가 노동 분야도 짚어봤는데 그쪽도 지금 일자리 감소가 앞으로 추세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 또 네. 줄어들지 않더라도 불안정화되는 추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가도록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예컨대 이 아주 작은 장사라도 플랫폼에 올라타서 해보고 망하고 하는 경험을 생계 고통 없이 위협 네. 없이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답인 것 같고 그러려면 책임 있는 민간 플랫폼을 사실은 저는 키워야 된다고 보고요.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창업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형태의 민간 플랫폼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어둡군요. 네. 이원재 랩 2050 대표,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